꾸준한 근력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만 잘 챙기셔도. 갑자기 네가 꺼졌길래. 아이고, 중간에 좀 끊긴 느낌이 들었구나. 안녕하세요, 브록몬스터입니다. 오늘 팟캐스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근감소증입니다. 사실 오늘 오랜만에 야외에서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하고 나왔는데 아직도 너무너무 더워요. 그리고 주변도 시끄러워서 갑자기 조용한 장소를 찾으려다가 문득 차 안에서 하면 좀 조용하고 자유롭게 촬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차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근감소증을 주제로 잡은 이유는 최근에 근육 자체가 건강에 엄청나게 큰 화두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아직도 근감소증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고요. 오늘도 역시 지코치님께서 저와 함께 근감소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도움을 주실 겁니다. 자, 지코치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지코치입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반갑고요. 오늘 근감소증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대됩니다. 편하게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도움 드릴게요. 같이 즐겁게 이야기 나눠봅시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근감소증이 뭘까요? 근감소증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점점 줄어드는 걸 말해요.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관리해주면 속도를 늦추거나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결국 근감소증을 관리하는 게 노년의 건강한 생활을 지키는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근감소증은 보통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보통 근감소증은 대략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부터 서서히 시작된다고 해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남성은 대략 40대 정도, 여성도 비슷한 시기에 근육량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의 호르몬 변화로 근감소가 좀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녀 모두 40대부터는 근력 운동과 영양 관리를 조금씩 더 신경 써주면 근감소증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선배들이 40살 되면 몸이 매일 아프다, 몸이 매일 피곤하다 이랬던 게 다 근거가 있는 이유였네요? 맞아요. 선배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그냥 괜한 소리가 안 나왔던 거죠. 결국 그 나이쯤부터 근육량도 줄고 몸의 회복도 조금씩 느려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네요. 하지만 이렇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고 차근차근 근력 운동이나 영양 관리 같은 걸 신경 써주면 훨씬 나을 거야. 근감소증이 어쨌든 질환이잖아요. 이 질환에 관련된 질병이나 근감소증이 생기게 되면 취약해지는 질환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근감소증이 생기면 아무래도 근육이 줄어드니까 우리 몸이 전반적으로 약해지면서 몇 가지 질환에 더 취약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골절 같은 부상도 쉽게 입을 수 있고요. 또 근육이 줄면 신진대사도 떨어지니까 당뇨 같은 대사질환 위험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감소증을 관리하는 게 이런 2차적인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근감소증을 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신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보다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더 들거나 물건을 들 때 근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그 신호일 수 있죠. 또 전반적으로 근육량이 줄어서 몸이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진다던가 균형 감각이 좀 떨어진다던가 하는 식으로 일상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를 잘 체크하면 스스로 근감소증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체력이 떨어진다라고 느껴지거나 만성 피로가 좀 생기면은 의심해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상에서 평소보다 체력이 떨어진다거나 만성적으로 좀 피로가 쉽게 느껴진다면 그게 작은 신호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번쯤 의식해보면 근감소증을 좀 더 빨리 알아차리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영양으로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꼭 섭취해야 할 것 같은데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요. 보통은 체중 1kg당 대략 1.2g에서 1.5g 정도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0g 정도 단백질을 챙기는 거죠. 다크신살이나 생선, 콩류 같은 다양한 식품으로 골고루 섭취하면 근감소증 예방에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근감소증을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과를 가야 하는지 구독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물론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어요. 근감소증을 진단하려면 보통 내분비내과나 가정의학과 같은 곳을 찾아가시면 돼요. 거기서 근육량을 측정하는 간단한 검사를 통해 근감소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조언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거나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그런 전문의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인바디 체중계가 엄청 보급화돼서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면 인바디 체중계를 사서 내가 골격근 양이나 체지방을 꾸준히 추적해서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인바디 체중계가 꽤 보급되어 있어서 그런 기기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손쉽게 근육량이나 체지방을 꾸준히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근감소증을 예방하려고 노력할 때 그런 체중계로 껴대 있는 근육량이나 체지방 변화를 살펴보면 훨씬 더 관리가 쉬워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감소증이 시작되는 원인 중에 또 한 가지가 아무래도 전체적인 내 대사율이 떨어지면서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단백질 대사 이런 것들이 저하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혹시 좋은 미세 영양소나 다른 보충제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런 대사율 저하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미세 영양소나 보충제가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 비타민 D나 오메가3 같은 영양소는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군 같은 것들도 에너지 대사나 단백질 합성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충제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근감소증 예방에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최근에 BCAA나 여러 가지 그 완전 단백이라고 광고를 하는 보충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BCAA 같은 보충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BCAA는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되는 필수 아미노산들이라서 운동 후 회복에도 좋고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식단이 어느 정도 균형 잡혀 있다면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보충제로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들을 말해요. 총 20여 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9가지가 필수 아미노산이고 우리가 꼭 식단으로 섭취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런 필수 아미노산들이 근육 형성이나 회복에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9가지가 필수 아미노산이군요. 각 아미노산이 제가 알기로는 일정 양을 똑같이 넣어야만 그만큼의 효율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류신이 엄청 높은데 다른 아미노산이 적으면 그 적은 아미노산만큼만 단백질 대사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도 맞을까요? 네, 정확해요. 그게 바로 리미팅 아미노산 개념인데 어떤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결국 그 부족한 아미노산의 수준에 맞춰서 단백질 합성이 제한되거든요. 그러니까 로신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만큼만 단백질 대사가 이루어지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양한 아미노산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모든 아미노산이 적절히 균형 잡히면 근육 합성에도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잘 섭취해줘야 필수 아미노산을 다 섭취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아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다양한 필수 아미노산을 고르게 얻을 수 있어서 좋아요. 동물성 단백질은 보통 필수 아미노산이 잘 갖춰져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여러 가지를 조합하면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근이를 다양하게 섞어서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섭취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너라면 먹는 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 운동이 더 중요할까? 근감소증을 위해서라면.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떼놓을 수 없이 둘 다 중요하다고 봐.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도 필수적이고 근력 운동 같은 신체 활동도 꼭 필요하거든. 결국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기보다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같이 챙기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그래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단백질이나 필요한 영양소도 잘 챙기는 게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 내 주변에 아무리 추천을 해줘도 운동하는 게 너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근력 운동을 하지 않고 영양으로만 근감소증을 예방한다고 하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더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면 근감소증을 조금 더 늦춘다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아무래도 영양만으로는 근감소증을 완전히 막거나 근육량을 늘리기는 어렵고 그냥 어느 정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금 늦추는 정도일 거야. 근력 운동이 결국 근육을 자극해서 실제로 마리용량을 늘리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운동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도해보면 확실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야. 결국 영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게 내 생각이야.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꼭 시작해야 될 마지노선의 나이는 언제라고 생각해? 사실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데 마지노선이라고 할 만한 정확한 나이는 없다고 생각해. 물론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대략 40대 전후부터는 신경을 쓰는 게 좋지만 사실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고 언제든 근력 운동을 하면 도움이 돼.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꾸준히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근감소증을 위해서 러닝을 하시던가 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꼭 전신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몸통이라든지 상체 운동 그리고 하체까지 골고루 다 운동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 러닝이라든가 맞아.
자전거, 등산은 하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어나 상체를 운동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맞는 말이야. 러닝이나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하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상체나 코어 근육까지 고루 자극하기는 어렵지. 그래서 등 감소증을 예방하려면 전신 근력 운동을 꼭 포함하는 게 좋아. 예를 들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복합적인 전신 운동을 통해 상체, 하체, 코어를 모두 골고루 자극해주면 훨씬 균형 잡힌 근육 발달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근력 운동을 꼭 함께 해주는 게 전신 근육을 고르게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루틴 하나만 설명해 줄래? 물론이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루틴 하나 알려줄게. 예를 들어 스쿼트식 해, 푸시업식 해, 그리고 플랭크를 30초 정도 해보는 거야. 이 세 가지 동작을 한 세트로 해서 2에서 3세트 정도 반복하면 전신의 근육을 고르게 자극할 수 있어. 이렇게 간단한 루틴부터 시작해서 점차 횟수나 난이도를 조금씩 늘려가면 충분히 집에서도 브리프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 결국에는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저항이 있는 근력 운동을 꼭 해줘야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고, 만약에 근감소증이 왔더라도 꾸준히 지킨다면 충분히 다시 근육량을 늘릴 수 있겠지? 정확해. 결국 균형 잡힌 식단과 저항성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근감소증 예방의 핵심이고, 만약 어느 정도 근감소증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하면 충분히 다시 근육량을 늘리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 결국 꾸준함과 균형 잡힌 관리가 답이라는 거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이랑 운동을 챙기면 충분히 근감소증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맞아요. 지코치님 말씀대로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근력 운동이랑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을 꾸준히 지키고, 중요한 걸 안 물어봤네. 술, 담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감소증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 사실 근감소증을 가속화시키는 습관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너무 오랜 시간 앉아만 있는 생활 습관,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이 근육 감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줘. 특히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음주는 영양없이나 압력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을 조금씩 줄이고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이 될 거야. 자, 오늘 근감소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노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근감소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예방하고 지연시키려면 근력 운동이랑 좋은 영양을 해야 된다고 지코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거든요. 매 끼니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고기를 많이 섭취한다든지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라는 작은 습관 하나랑, 그리고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습관,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시더라도 근감소증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코치님 말씀대로 이런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지켜나가신다면 노년에 더 많은 근육량을 가지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신 지코치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님에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정말 딱 잘 정리해 주셨네요. 결국 이렇게 작은 습관들, 꾸준한 근력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만 잘 챙기셔도 노년에도 충분히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건강한 생활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저는 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운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그만 인사드릴게요. 안녕.